이번에 읽어볼 거는 이제 매그님의 소녀왕국 블로그에서 가져온 돌 영감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니찬 공포 일본 괴담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어요. 길고 재밌습니다. 시코쿠 출신입니다만 가까운 사람 중에 돌줍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께 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돌을 찾아 깊은 산골짜기까지 헤치고 들어가곤 했었는데요. 돌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장소에서도 괴이한 현상과 조우했다 하더라고요. 시코쿠는 동서로 단층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 그것을 경계로 삼아 동서로 띠를 이룬 지질체가 분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돌을 채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좀 지진이 많다 보니까 특이하게 생긴 돌이 진짜 많겠다. 시코쿠, 화강암, 삼바가와의 녹색 바위, 규석, 화산암, 사암, 이암, 석회암, 거기다 화석도 많이 발견했다고 해요. 보는 눈만 있다면 돈 가지고 고생할 일은 없어 라는 말이 그분의 주장. 산에서 이상한 곳에게 잡혀가지만 않으면 괜찮아. 돌줍기 사업을 하는 할아버지, 고인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특이한 돌, 잘생긴 돌은 정원석으로서 팔리기도 하고 돌을 사랑하는 돌 수집가들이 높은 가격으로 쳐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묘비는 유통하는 기구와 돌 종류가 확립되어 있어 돈이 벌리지는 않는다더군요. 보통 산속에서 가지고 올 만한 크기의 돌을 골라오는 편이지만 큰 것은 나무로 썰매를 만들어 며칠씩 걸려 옮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는 그 썰매를 킴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 가지고 와서 팔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해서 가져올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고. 무거운 도구다 싶은 것들도 들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긴 금속봉, 쇠지레, 빠루와 돌망치, 쐐기 정도만 들고 갔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돌을 쪼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거의 10만이 느낌이네요. 발 부분은 각반을 차고 작업화에 자신이 만든 집신을 더 신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슬에 젖은 돌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나? 집신은 금방 해져서 못쓰게 되기 때문에 몇 개씩 만들어 예비용으로 들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식재료나 재료를 조달하는 게 기본이라. 집신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나쁜 돌이나 저주받은 돌 같은 건 없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돌줍기 사업 할아버지와 그런 돌이 있다 라고 단 그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할 것, 손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나쁜 돌인가? 그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 종류가 있다는 모양입니다만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혼자서만 이질적인 돌이 굴러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심하는 게 좋다 라고 돌영감보다도 훨씬 연배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색은 관계없고 표면의 상태와도 관계없지만 왠지 번들거리는 돌 같은 게 보인다면 이것도 위험하다고. 혼자서만 이질적인 돌?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어떻게 위험한가?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돌아올 때 산속에서 쓰러진 채로 죽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사냥꾼에게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가지고 간 본인이 위문사를 당하거나 가족이 위문사를 당하거나
손이나 팔이 썩는다거나 하루 종일 돌이 말을 걸어와 본인이 미쳐버린다거나 본인이 미쳐서 돌이 말을 건 것 같지만 돌을 매각한 후 받았음에 분명한 돈이 어느샌가 소실되거나 구입한 사람도 사망, 돌을 주워온 사람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이 사망 등등 엄청 다양한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 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소리 지르는 돌 영감님의 이야기입니다. 돌 영감님은 소리 지르는 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야 그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그렇게 깊은 숲이 아닌 곳에서 널려있던 사암을 망치로 때리자 그 돌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꼬리를 늘려 끼야으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돌과 망치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충격음과 맞춰 소리가 들려와 점점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망치를 새로 맞추자마자 바로 단단한 돌을 강하게 때리면 이가 빠지기도 해서 먼저 덜 단단한 돌이나 마른 나무 같은 것을 때려서 길들인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 벌어진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통통하고 찌르는 정도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있는 힘껏 때려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돌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여쭈니 그대로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런 돌을 들고 올 리 있겠냐? 라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뒤탈은 없었느냐 여쭤보니 그러고 나서고 뭐고 때릴 적에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멈추질 않아서 고생했어. 라고 하셨답니다. 재밌네요. 자, 여자 얼굴. 영감님이 살던 마을에는 진원종, 그러니까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의 절이 있었습니다. 시코쿠가 되게 불교 그런 걸로 유명한가 봐요. 그 절의 뒷산, 절 소유의 삼림에 채석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암을 채취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 데다 질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가공이 쉽고 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터라 그 절을 시작으로 마을의 돌담 같은 것을 쌓을 때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돌을 가져왔나 보네요. 그렇게 묘비로 쓸 수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망가지기 시작해 새겨놓은 비문조차 읽을 수 없게 될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사, 사암이다 보니까 막 단단하진 않은가 봐요. 영감님은 그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는 일과 그 가공을 맡고 있었습니다. 생전 영감님의 집에서 녹슨 처다란 철제 집게 같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돌을 들어서 옮기는 거다 라는 말을 하셨었습니다. 돌담용으로 쓰일 돌을 쪼개고 있을 때 그 사암 안에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끔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는 지방이었지만 그 채석장에서는 그때까지 화석 같은 게 발견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그것은 아주 리얼한 3차원의 여성 얼굴 마스크였어서 매우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은 꽤 미인이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눈을 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감고 있다가 떴으면 진짜 너무 무서웠겠다. 돌에 균열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쐐기를 박으니 가볍게 두 개로 분리되면서 얼굴이 나왔다고 하며 실제 인간의 얼굴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었고 자형, 몰드라고도 하죠. 그 자형도 확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그 반대편도 선명하게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 느낌이죠. 수형, 튀어나온 것은 기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절에서 불제를 받아다 연못 뚝에 묘를 만들어 묻었다고 합니다. 자영 쪽은 영감님이 몰래 집에 들고 왔다고 합니다. 누름돌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가져와. 재수없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구형돌. 산에서 구 모양의 돌을 주운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운이 나쁜 돌로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돌은 마치 연마한 듯이 구형에 가까웠고 표현이 매끄러운 유백색이었다고 합니다. 꽤 단단해서 만호 아닌가? 만호가 뭐야?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한 영감님은 이건 비싸게 팔릴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은 참외 정도 크기였던 그 돌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불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이 상했다. 골짜기를 내려갈 때 몇 번씩 넘어짐, 어쨌든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를 다침, 바지에 군용 가죽 벨트가 빠직하고 끊어짐, 벌이 마구잡이로 날아옴,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천둥 번개가 침, 자주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근처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짐. 이게 한 번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면 뭔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이건 이 돌을 가지고 가면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산길에 눈에 띄는 장소에 작은 돌을 쌓아 올려서 그 위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 돌은 후일 다른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돌 영감님에게는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는 꽤 부자였던 사람으로 취미로 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특이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꽤 기동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감님도 무지막지한 중고차를 사서 기동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산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영감님의 집에 그가 찾아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산에서 꽤 좋은 돌을 발견해서 말이야. 둥글고 하얀 돌인데 꽤 보기 드문 물건이더라고. 길가에 공양되어 있었는데 누가 그래 놓은 건지 전에는 없었거든. 근데 그걸 갖고 싶단 말이지. 영감님은 그건 자신이 놓고 온 이상한 돌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영감님은 하지만 그거 공양한 거잖아. 멋대로 들고 오면 지벌이 내릴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땅에 벌이란 얘기겠죠? 부자왈, 그럴 리가 있나? 그런 거 없어. 미신이라고. 3일 후 그 부자의 장례식이 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심이 들어 영감님에게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눈에 띄는 곳에 가져다 놓은 건 할아버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야 했던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희죽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 그래도 덕분에 경쟁 상대가 없어졌잖아. 이 영감 저질렀구만. 이 할아버지는 이 부자가 그걸 발견하고 그 돌을 가져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둔 걸까요? 그런 거 같죠? 이 할아버지도 열심히 사셨네. 열심히 사셨어. 재밌네요. 자, 다음 화입니다.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2. 익사체 승려. 익사체. 해변을 걸으며 돌을 찾던 돌영감님은 해변 주변을 돌아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익사체를 몇 구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은 익사체 여부와
관련된 토막 지식이 있습니다. 같이 조사 나온 경찰관, 감식 담당이겠지만 아무튼 그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익사체는 잘린 상처 같은 게 자주 보인다고 해. 그래서 말이지, 그것만으로 살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구나. 사체가 후카에게 물어뜯겨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배에 스크류에 말려들어 사체가 잘리거나 조각나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대. 뭘까요? 그 물고기겠죠. 그래서 상처의 유무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후카어란 상어를 말합니다. 어떤 지방에는 상어 숙회라는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흔히 먹는다고 하네요. 요런 익사체 여부와 관련된 토막 지식이었고요. 승려. 돌 영감님은 돌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양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감님은 모은 돌이 들어있는 가방을 짊어지고 골짜기를 오른 탓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산등성이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완전 대머리 산이었고 키가 큰 띠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완전 민둥산. 이게 띠. 강아지 풀 같은 거네. 마침 해도 슬슬 지기 시작해 영감님은 오늘 밤은 야숙을 하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된 상태였고요. 산을 타고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주변 경치를 보고 있으니 저 너머에서 어떤 사람이 산 능선을 타고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새까맣다. 눈이 좋았던 영감님은 점점 다가오는 그 인물이 까만 옷을 입은 마른 승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까만 옷을 입은 승려? 승려가 까만 옷을 입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게임에서 파괴승 이런 거 아니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승려는 점점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꽤 마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근데 이 근처는 슈겐도 수련자도 없을 텐데 그 불교 수련자도 없을 텐데 저 스님은 그다지 등산하는 사람 꼴도 아니란 말이야.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생각인 거지? 이런 곳은 지방 사람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승려는 점점 이곳을 향해 다가와 이제 2발짝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 영감님은 승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승려는 영감님의 질문에 조금의 반응도 없이 변함없는 속도로 영감님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산등성이를 걸어 내려가 나무숲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무건수행이라도 하는 걸까? 지금부터 마을로 내려간다고 해도 너무 어두울 텐데 라고 영감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왠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승려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그가 바로 옆을 지나갔을 때에는 가방이 그보다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래 돌 올려놓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가 지나가니 가방은 다시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승려와 마주치는 일 없이 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만 마을에서는 그런 승려는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그 뒤에도 돌을 줍는 일을 계속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가을 기운이 물씬한 다른 산에서 그 승려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와 같은 의상을 입고 있었고 키와 몸집도 완전히 같았다고 합니다.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영감님께 물으니
그런 장소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몇 년 후 같은 승려를 또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산에서 예전과 같은 모습의 그를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처음에 돌 영감님은 그 승려를 엄청 높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지만 이후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뭔가 귀신 같은 괴이한 존재인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를 세 번째 만났을 때에는 귀신을 쫓기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긴 했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어떤 괴이한 일들보다도 훨씬 꺼림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슈겐도에 대한 사전, 부가 설명이 있네요. 슈겐도란 일본의 원시적인 산악 신앙과 밀교가 혼합된 것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초인적인 수행을 쌓아 영적 힘을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한 사람을 야마부시라 하는데 지금도 기이반도의 구마노와 도호쿠 지방의 대화산잔에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일반인들의 수행 코스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약간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일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었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3. 살생석과 벌레가 들어있는 돌. 돌에 벌레가 들어있다고요? 개무섭다. 말이 안 되는데. 살생석. 살생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감님이 겪은 돌 관련 괴담의 결정판은 짐승을 먹는 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산속을 걷고 있으니 원숭이의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곳은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던 산이었습니다. 짐승을 먹는다고? 원숭이 울음소리는 워낙 자주 들어 익숙했지만 그날 들려온 원숭이 울음소리는 왠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비명 같았다고 합니다. 끼익 끼익. 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원숭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광장 같은 장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원숭이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야바이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허리에 차고 있던 도끼를 들려고 했지만 원숭이들은 어떤 장소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 영감님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돌 위에서 날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돌 위에서 뭔가에 잡힌 듯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돌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숭이들은 항아리 안에, 목이 좁은 항아리 안에 이제 먹을 거 있으면 먹으려고 손 넣었다가 주먹 쥐면 못 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영감님이 자세히 보니 원숭이의 다리가 돌 안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 안에 빨려 들어갔대. 놀란 영감님은 그 광경을 가만히 응시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돌에 얇게 금이 가더니 뻐끔하고 살짝 열림과 동시에 원숭이를 팔부터 가슴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원숭이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주변의 원숭이들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정말 귀청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거기다 돌은 입을 열어서 원숭이의 가슴에서 어깨 부분을 삼켰고 이윽고 몸 전체를 삼킨 후에야 돌의 입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때 원숭이 무리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고 그때야 영감님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영감님을 경계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돌의 입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가까이 다가가 그 돌을 조사해 보았지만 평범한 석회암과 비슷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표면이 매우 부드러웠을 뿐 가져갈까 하기도 했지만 그 원숭이처럼 잡아먹히면 어쩌지 싶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가져가?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돌을 조사해 본 게 영감님도 위기일발이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 주변에는 뼈 같은 것이 흩어져 있지도 않았고 아주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을 먹는 돌은 일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내려온다고 하네요. 되게 재밌다. 무서운데요? 산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땅이 열리잖아요. 그 사이로 짐승이 들어간 거를 옛날에 이제 원시인이나 뭐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돌이 짐승을 먹었다, 사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벌레가 들어있는 돌. 어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돌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는 것인데 그 돌 표면을 공들여 닦으면 안에 물이 빛이 통과하면서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어석 안에 물고기는 1000년 이상을 산대요. 그 물고기를 본 자도 장수한다고 전해지고요. 야, 일본은 설화가 진짜 살아있다. 재밌다. 오호. 영감님은 물고기가 들어있는 돌이 아닌 벌레가 들어있는 돌은 주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사남, 용암의 기포에서 정출한 만호였는데요. 만호가 뭐야? 쳐볼게요. 일본 만호. 뭔지 안 나옵니다. 아무튼 벌레가 들어있는 돌은 이제 안사남의 기포에서 정출한 만호였는데요. 빛에 비추어 보니 다리가 긴 벌레. 다리 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4개에서 5개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리가 긴 벌레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봐도 움직이지는 않았다는데요. 시간이 지나 빛에 다시 비추어 보니 방향이나 다리 위치, 다리 개수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말이 안 되잖아. 안에서 움직였단 얘기 아니에요. 아주 잠깐 영감님이 그 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름도 아닌데 다양한 벌레가 그 돌에 끌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마귀 같은 여름벌레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이것도 왠지 기분 나쁜 돌인걸 이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같은 마을의 돌 마니아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그 이후 그 돌 마니아에게는 딱히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사업이 대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집에서는 정치가도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줬어. 그걸 왜 줘요, 영감님? 영감님 왈. 아까운 짓을 했지.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돌은 파는 거니까 돌장수가 돌에게 사로잡힌다는 건 딱히 유쾌한 일은 아니야.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감님이. 자, 다음 글. 아우 재밌어. 아우 흥미로워. 자,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네 번째, 악마의 배, 백두산맥 괴사건. 백두산맥? 영감님은 어린 시절 조선 일제감정기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가 뜨문뜨문 나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백두산맥인 건가? 읽어보겠습니다. 악마의 배. 이것도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영감님이 해안, 한국의 동해 근처에 산을 걷고 있을 적 유령선을 봤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시야가 넓게 트인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바다가 보였다고 합니다. 쾌청했습니다. 동해. 동해를 보고 있으니 저 멀리서 배가 보였습니다. 영감님은 일본 광학에 쌍안경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쌍안경으로 보니 꽤 고풍스러운 범선이었다고 합니다. 오, 이런 배가 아직도 있는 건감? 영감님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산을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나가니 그 배가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선체가 전체적으로 까만색이었고 두 개의 돛은 새빨간 색이었습니다. 두 개의 돛은 새빨간색, 선체가 전체적으로 까만색.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오려는 것 같은데 근처 항구로 들어오려는 건가?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항구 여관을 찾아 하산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에게 이러한 배가 언제 입항하는지 물어보자 사람들의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더니 큰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난리치는 게 왠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해변에서 조선인들은 횃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 이때는 감정기라 촌장이 일본인이었나 보네요. 말이 되나? 마을의 촌장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뭔가 무서운 배가 가끔 찾아온다는 것 같은데 조선인들 미신 같은 거겠죠. 해변에는 기도사로 보이는 여자가 와서 절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구먼 이라고 생각하며 할아버지는 여관에서 푹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소란은 더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양반 딸이 그날 밤 없어졌다면서. 일반 행방불명 사건이라 일본인 순사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양반 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전신을 받았다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서 겁에 질린 듯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앞바다에 정박한 까만 배가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붉은 닻을 펄럭이며. 뭐야? 아직도 있어? 닻을 올리고 있는데도 배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닻을 내려 정박 중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 쌍안경으로 보니 배 위에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순사와 이야기를 한 후 저거 무인 난파선 아냐?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모양인데 저건 무서운 배, 조선말로 악마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악마 배인가? 악마인데 이거? 저거 무서운 배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앞으로 사람이 더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사와 영감님이 물어본 바에 따르면 저 배가 오면 반드시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좋아, 그럼 저 배까지 가보자 라고 영감님이 말해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배에 가보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거운 공기에 잠긴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검은 배는 불도 켜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용기를 내서 감시를 위해 해변에 남았다고 합니다. 횃불을 켜놓은 채
다음날 영감님은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그 젊은이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곳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횃불은 꺼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은 그렇게 넓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마을 사람들과 주술사는 배 때문이야. 저 배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라며 겁에 질린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그렇다고 며칠이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를 얻어 타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사의 주소를 알아뒀다고 하더군요. 영감님은 집에 돌아가고 난 뒤 순사에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금방 왔다고 합니다. 그 배는 이후 이틀 정도 정박한 후 다음날 아침에 보니 사라져 있었어. 그 사이에 마을 사람 8명이 행방불명 되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에는 이후 사라진 사람들의 옷 일부가 해변에 떠내려왔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뭐야? 순사는 혹시 투신 자살이 아닌가? 라고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도 있고 그런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사라지거나 하는 거 말이지. 일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배가 있잖아. 그 수상한 배가 뭔지 조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감이 안 잡히네요. 뭘까? 해적인가 그냥? 일본의 행정부는 미신을 뿌리 뽑으려 노력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건을 동반하는 근거가 있는 미신은 근절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미신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누군가의 그 실시간 댓글이네요. 뭐요? 식인배라도 되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악마라니 꼭 아쿠마처럼 보이네요. 악마는 한국어로 악마라고 한다. 그죠? 캐리비안의 해적이네. 크크. 되게 재밌게 댓글을 쓰네요. 니찬 사람들이 재밌어요. 예. 자, 다음 백두산맥 괴 사건입니다. 백두산맥, 장백산맥이란 중국 만주지방 북동부 우리나라의 국경과 인접해 있는 산맥. 우리나라? 이것도 조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디아틀로프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쓸 이야기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영감님이 백두산맥을 답사할 적 여관의 어떤 마을에 젊은이들이 등산을 한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인이 3사람, 일본인이 4사람, 합쳐서 7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기후가 좋지 못해서 영감님은 산에 갈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했다고? 젊은이들은 위기양양하게 나갔습니다만 하산 예정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걱정이 되었는지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에는 비가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영감님도 등산에는 해박할 정도로 익숙한 편이어서 마을 당국의 의뢰와 허가를 받아 수색대에 참가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산에 들어가 하룻밤 노숙을 한 뒤 다음날 영감님 일행은 텐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텐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고 짐과 먹을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영감님들은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의외로 금방 젊은이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가 된 그들을요. 텐트 주변 땅이
질척하게 어지럽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논밭처럼요. 바로 연약해진 땅 위를 계속 걸어가 다녔기 때문이겠죠. 거기서 수풀을 향해 지저분한 땅 흔적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따라 수풀에 들어가 보니 곳곳에 사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체들은 타살로 추정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반신이 나체인 사람이나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인 사람, 바지를 앞뒤 바꿔 입은 사람, 근처 시내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사람 등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이 살해한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았지만 이후 관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 기간에 입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체를 회수하긴 했지만 석연치 못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또 돌이 있었나? 젊은이들이 산으로 출발하고 이틀째 되던 밤 근처에 엄청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쾅! 하고 한 번, 그리고 근처 그들이 올라간 산 부근이 보름달이 뜬 것처럼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야경꾼이 말해줬다고 하네요. 뭐야? 폭탄인가? 그 폭음에 근처 여관에서 주무시던 영감님도 놀라서 깼다고 합니다. 그 빛은 한참을 떠 있었고 아침이 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야 뭐야? UFO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묘한 빛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이 붉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산불이라도 난 것이 아닐까, 군사적인 뭔가가 벌어진 것은 아닐까 하며 조사단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무 하나조차 쓰러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뭐야? 계속 읽어볼게요. 엄청난 소리였어. 바닥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깼다고. 대포라도 떨어진 줄 알았다니까. 이후 다시 그곳을 영감님이 방문했을 때 그곳에 경찰관이 알려주길 젊은이들의 시신을 검시해 보았지만 사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 한국인이랑 일본인 셋넷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그 한국인이 약간 친일파라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처리를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닐 수도 있고. 디아틀로프 사건,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디아틀로프 사건 아세요? 이거 러시아 탐사대가 약간 그 우랄 산맥 여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되게 미스테리하게 사인을 알 수 없게 여럿이 다 죽은 뭐 그런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미제 사건 이런 거 다룰 때.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볼게요. 돌 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5화 흰 로프 솔로몬의 보물 거대한 묘비. 흰 로프, 돌을 찾아 어떤 산을 돌아다니던 중 산길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하얀 로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꽤 두꺼운 무명 로프였고 산길을 가로질러 양측의 산 비탈 위쪽과 아래쪽에 그렇게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사유지의 경계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산구석에 이런 것을 해놓기도 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그 로프를 따라 산 경사면을 올라갔습니다. 로프는 끝없이 산 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로프를 잡고 당겨보니 처음에는 슬슬 끌려왔는데 드디어 단단히 당겨지며
끌려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로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산길까지 돌아와 다시 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돌을 어느 정도 줍고 산길로 돌아오니 로프는 원래 있던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로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갑자기 숲이 끝나버리고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도 로프는 계속 아래에 이어졌고 아래에 있을 호수 안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마을 쪽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프를 당겨보니 탄탄히 당겨졌고 로프에 이어지는 부분이 호수 안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뭐야? 시체 있는 거 아니야? 로프는 면 재질이었지만 새 것이어서 바로 보였다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 캔슬 해버렸네요. 로프에 이어지는 부분이 호수 안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프는 면 재질이었지만 새 것이어서 바로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보였다? 뭐 시체가 있었나? 진짜로? 왜 2번 다시 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불길한 느낌이라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분명 거기에는 영적인 무언가 아니면 이제 범죄 이런 게 같이 연루가 돼 있겠죠. 그 로프에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보물. 전쟁이 끝나고 조금 지난 때 영감님은 돌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시코쿠 동부 쪽으로 첫 장거리 원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차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꽤 고생했다고 합니다. 돌도 그렇게 많이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반은 관광 느낌의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꽤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영감님 왈 멍청이와 조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산속 강변에서 노숙 준비를 하고 있던 저녁 때쯤 상류에서 지저분한 차림을 하고 배낭을 맨 왜소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긴 시간 동안 씻지도 옷 세탁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냄새도 지독했다고 합니다. 영감님도 대충이긴 했지만 위생관념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옷을 벗고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이 산에는 보물이 있어. 원피스는 실존한다. 이 산에는 보물이 있어. 난 그걸 찾고 있어. 영감님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상대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황당무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었어. 내가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세계 전체의 신심이 뒤집어지게 될 거야. 종교, 신앙. 옛날 이곳에 온 헤이케의 폐잔병들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려 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그 목적이 잊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알고? 등등 영감님 왈 어렵고 믿기 힘든 얘기라 자세히 기억이 안 나. 난 그것보다도 좀 끌리지 않기도 했어. 저녁 무렵에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산속에서. 무섭잖아. 영감님은 그 인물을 경계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늘 밤 하루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거운 곡괭이 같은 도구나 접이식 삽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남자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착하네요.
밤이 되고 잠이 들 시간, 영감님은 밤중에 이 사람에게 습격당해서 물건을 빼앗기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어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찍 눈을 뜨니 그 사람은 진즉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영감님 와, 그런 곳에 보물이 있겠냐? 귀신에 홀린 이상한 놈이야.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솔로몬의 비보 전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데? 그 뒤 영감님은 돌 몇 개를 들고 토사 고치현 쪽으로 하산하게 됩니다만 거기서 더 무서운 것과 조우하게 됩니다. 여기 그 솔로몬의 보물에 대한 그 설명이 있네요. 솔로몬의 보물이 잠든 시코쿠의 성산 스루기야마산, 아와국 도쿠시마현의 최고봉인 스루기야마, 멀리서도 보이는 기암이 눈길을 끌고 정상 부근에는 헤이케 경마장이 펼쳐져 있어 명미한 광경을 이룬다. 스루기야마 산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보물, 다시 말해 유대인이 2000년간 찾아 헤매던 성궤 아크와 솔로몬 왕 일족이 들고 온 대량의 금화가 잠들어 있다는 전설이 유명하다. 성서 연구가 타카네 마사노리 씨는 전쟁 전부터 일본과 고대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스루기야마 산의 발굴 조사를 해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 후에는 진주군이 이어서는 자위대가 스루기야마 내부에서 면밀한 조사를 반복하고 있다. 확실히 산 중턱에는 내부 입구로 보이는 바위문도 있고 공동설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공동설은 이제 안이 비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근데 솔로몬의 보물이 왜 일본에 있습니까? 야, 한국으로 치면 좀 환단고기 뭐 그런 느낌의 좀 황당무계한 그런 연구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시코쿠의 성산 스루기야마 산에는 솔로몬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보고 싶네요. 자, 거대한 묘비. 돌을 찾아 산 골짜기를 한참 올라갔을 때 골짜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사면에 절벽이 무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멀리서 봐도 정갈하게 쌓인 벽돌 같은 안반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암이 풍화되면 규칙적인 갈라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화산암은 화산가스가 빠진 동그란 구멍에 만호, 석영 성분이 생기고 예쁜 만호 구슬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구슬을 얻을 것을 기대해 절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좀 돈이 되나 보네요. 절벽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전신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절벽에 드러난 부분은 다다미 8장 정도의 넓이였는데 그 전체가 촘촘하게 쌓인 묘비였던 것입니다. 자연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조사해 보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묘비였습니다. 각 묘비의 한 면에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읽을 수 없는 범어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범어가 뭘까요? 범어는 샨스크리트어, 약간 인도계, 약간 꼬불꼬불한 글씨 뭐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읽을 수 없는 범어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한자 같은 것도 있었지만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죠? 모르니까. 노출된 부분 옆에 흙을 벗겨보니 촘촘히 쌓인 묘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두껍게 흙이 쌓여 있어 나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 약 20년 정도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약간 묘비들이 쫘라락 있었는데 산사태가 난 건가? 계속 읽어볼게요. 나무의 크기로 미뤄보아 약 20년 정도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설마 꽤 넓은 범위, 산 전체가 이런 묘비를 쌓아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불알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놀랐다는 뜻이죠. 저는 이건 실제로 자연석이며 화산석이 풍화한 게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만 영감님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봐도 묘비였어. 그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쌓여있는 묘비 중에 몇 개인가 지장보살 같은 게 섞여 있었으니까. 와우. 그거는 묘비네요. 재밌습니다. 상당히 판타지 같아요. 재밌다잉.